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요즘처럼 모든 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 우리 마음은 자주 지치고 흔들립니다. 복잡한 생각과 끝없는 선택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때 문득 이 한마디를 떠올려 봅니다. 영혼의 평안을 지킬 수 있다면 삶은 훨씬 쉬워진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혼란과 권력의 한가운데에서도 내면의 평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평온이란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옳은 것을 지켜내려는 태도에서 오는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바꿀 수 없는 것에 인생을 소모하지 말라는 그런 세네카의 평정심 철학을 담은 인생 수업입니다. 마음이 복잡한 이들에게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지혜를 건네주는 책이기도 하지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덜어내고 지켜내는 힘일지 모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불행을 행운으로 바꾸다. 만일 우리가 우연적인 사건이나 불행으로부터 필요한 거리를 두어 그것들이 어느 정도 다루기 쉬워지고 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면 불행 속에서도 좋은 것을 찾아내는 힘과 마음가짐을 기를 수 있다. 일어난 일이 오로지 좋기만 하거나 오로지 나쁘기만 한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어떤 일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평정심을 잃게 하면 그 안에서 좋은 것, 유익한 것 또는 배움직한 것을 찾아내는 능력과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세네카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에게는 불행으로 보이는 모든 것도 그대가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 불행이 완화되고 좋은 것으로 바뀔 것이다. 우리는 운명을 불평하지 말고 다가올 모든 일을 우아한 평정심으로 감내해야 한다. 그러면서 나쁜 일은 가장 좋게 해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불행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불행과 내면적 거리를 유지한다면 그리고 불행이 너무 깊이 뒤흔들리지 못하게 침착과 평정심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불행을 극복할 수 있다. 결국 어떠한 일을 나쁘거나 좋은 일로 사고를 재앙이나 기회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달렸다. 어떠한 일이 그거 자체로 좋다 또는 나쁘다고 하는 것은 다소 올바르지 않은 말이다. 스토아 철학자는 사실이나 사건 자체에는 아무런 평가적 가치가 실려 있지 않다고 본다. 그러한 사실이나 사건을 우리의 목적, 의지, 가치와 관련지어 좋거나 나쁜 성질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고 세상에 대한 나의 이해 안으로 통합시키느냐에 달려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평가와 해석은 대체로 매우 찰나에 이루어지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촉발한다. 그 결과 기분이 좋거나 나쁘다고 느끼게 된다. 철학적 사고, 세상에 대한 인식, 가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이러한 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물과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운명을 잘 다루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를 세네카는 반복해서 언급했다.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며 모든 불행은 우리가 평가하는 만큼만 불행하다. 또 다른 문헌에서 그는 아마 누구나 경험했을 만한 예시를 들며 이렇게 말했다. 어떠한 일이 시작하면 쉬워지지 않는가?
어렵기 때문에 감히 건드려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건드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이 문제는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불안, 갈망, 걱정과 같은 모든 욕망은 궁극적으로 가치관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뭔가를 원하는 것은 그것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며 궁극적으로 주로 사람이나 사물, 관계, 상황에 해당하는 그 뭔가가 행복을 증진시켜 주기 때문이다. 반대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그 뭔가가 삶의 기쁨을 감소시키고 그에 따라 결국 행복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 야망, 사치, 탐욕이 거기서 시작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역시 그러하다. 세네카는 또한 매우 중요한 결론에 도달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믿는 만큼만 불행하다. 세네카에 따르면 많은 것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는지, 무엇에 집중하는지,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에 달려 있다. 과거에 대한 불평과 나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어 나는 얼마나 큰 고난과 화를 견뎌내야 했는지와 같은 생각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두 가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에 겪은 고통의 복기다. 후자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전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누가 어려움의 한가운데에 있다면 시인처럼 이렇게 말해주라. 언젠가 이 고통마저 웃으며 기억할 것이다 라고. 세네카는 사랑하는 형제를 잃은 사람에게 생각의 관점을 돌려보기를 공고하며 말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고통에서 잠시 눈을 들어 그대 주위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로를 바라보라. 그대의 훌륭한 다른 형제들과 그대의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라. 운명이 생각보다 그대를 자비롭게 대했음을 바라보라. 분노 또는 슬픔과 같은 감정의 발생과 그 강도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꽤나 많은 영향을 받는다. 분노는 이성적인 생각과 경각심으로 불식시킬 수 있다. 분노는 의지의 영향을 받는 부분으로 정신적인 오류이지 인간의 불가피한 숙명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대한 현자들에게도 그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노는 의지와 상관없이 생겨난다. 하지만 그것이 영혼에 잔류하는 경우는 오로지 우리가 그 분노에 먹이를 주거나 분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을 때뿐이다. 분노하게 만든 대상을 화를 내며 공격하는 것이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나면 분노의 감정은 점차 사라지다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분노에 차서 하는 행동은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에 불과하다. 운명을 잘 다루기 위한 다른 방법들. 세네카에 따르면 불행을 관용, 절제, 용기의 훈련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불행은 미덕을 배우는 학교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운명의 일격을 더 강하게 느낄 것이다. 우리는 너는 약하지 않다. 이길 수 있는 상대를 찾아라 라고 말하는 운명에 맞서야 한다. 철학은 우연히 가하는 모든 폭력을 무력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다. 철학은 어떠한 발사체는 그 힘을 취해 푹신한 직물로 손쉽게 잡아내기도 하고 어떠한 발사체는 흐트러뜨려 발사된 곳으로 되돌려 보내기도 한다. 불운과 불행은 행운과 인생의 좋은 시기만큼 언제든 변화할 수 있고 무상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불운 또한 변덕스럽다. 그리고 불운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지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찬찬히 둘러보라. 어디서든 그대보다 더 힘든 일을 견뎌내고 있는 이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니 가족들을 모두 그대의 눈에 담아보라고 말하고 싶다. 누가 더 불행하다 하지 못할 만큼 그 정도를 잴 수 없을 것이다. 슬플 때는 이런 말이 위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운명은 오로지 그대만을 선택해 그토록 무거운 불운을 겪게 한 게 아니다. 세상 어느 집도 슬픔을 겪지 않은 집은 없다. 건강할 때 병을 예방하는 게 최선이듯이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인생이 좋은 시기에 있을 때 불행을 견디는 훈련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완전히 안전할 때조차도 영혼은 중대한 시험에 들 것을 대비해야 하며 은혜로운 운명의 시기에도 고난의 시기를 대비해 단단해져야 한다. 군인은 전쟁이 없을 때 행군 훈련을 한다. 가끔 며칠간 시간을 내어 가장 별 볼 일 없고 저렴한 음식과 거칠고 조악한 옷으로 지내며 이것이 빈곤이구나. 그동안 뭘 두려워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그 상태를 사나흘간 혹은 그 이상 지속하라. 이것은 게임이 아니라 진지한 훈련이다. 운명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닥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빈곤에 미리 익숙해지고자 하는 것이다. 불운이 닥쳤을 때 그것의 결과로 무엇이 따라올지 알 수 없으므로 세네카는 우리가 숙명론적 사고로 회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운명의 일격이 닥쳤을 때 우리는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신의 의도는 다른 데 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내적으로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생각해 볼 만한 더 힘있고 분명한 다른 말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신의 의도는 더 좋은 데 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훈련과 방법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개인적인 철학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것들은 다시금 삶에 대해 우리가 지닌 이해와 관점과도 관련이 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철학적 성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내면의 태도의 표현이자 반영이다. 그러므로 현자는 미래에 도래할 불행에 놀라지 않으며 다른 이들이 오랫동안 견딘 후에야 쉬워지는 일을 오랜 성찰로서 쉬워지게 한다. 세네카의 가르침. 변화시킬 수 없는 운명과 사건은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용감하게 견뎌야 한다.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저항은 무의미하다. 운명을 앞두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그 운명을 통해 무엇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질 것인지는 오롯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만족을 찾는다. 자기 자신 안에 외부의 사건이 공격하지 못하는 내면의 요새를 만들라. 당신이 행동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에서 항상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대비하라. 불행이 닥칠 수도 있음을 각오하라. 무리해서 관철시키지 마라. 모든 것에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맑고 평온할 수 있다. 겸허하고 겸손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기분 나빠하지 않는 사람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 나의 생각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관점의 변화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능력은 운명을 다룰 힘, 즉 운명이 우리에게 가하는 일을 다룰 힘을 우리에게 준다. 죽음과 덧없음에 대하여. 잘 죽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 없이 무시하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세상, 즉 나를 둘러싼 것들과 나와 관련되어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다룰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에서 죽음과 덧없음에 대한 태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네카는 이 문제를 특히 집중적이고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세상 속에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을까? 세네카에 따르면 이는 죽음과 덧없음, 나의 죽음과 내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깊숙이 성찰해 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세네카는 인생을 잘 살려면 죽음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삶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리는 것이 맞다. 다만 그대가 놀랄 만한 사실은 그렇게 평생에 걸쳐 배우게 되는 것이 다름 아닌 죽음이라는 것이다. 세네카의 비극 아가멤논에서 그는 합창단에게 이렇게 외치게 했다. 죽음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가. 여기서의 죽음은 광범위하게 이해해야 한다. 자기가 죽을 순간, 시간 또는 날짜에 대해 안다는 뜻이 아니다. 죽음을 배운다는 건 삶의 모든 순간, 생명이 있거나 있지 않은 모든 것이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변화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것은 새로이 생겨나고 다시 소멸하며 변화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건 없다는 걸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은 내일의 과거다. 사물은 왔다가 간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하고 있다. 생명을 얻는 동시에 노화가 시작된다. 변화는 어떤 상태가 종결되고 소멸된 후 다시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삶은 본질적으로 변화하며 따라서 끊임없이 죽고 끊임없이 탄생한다. 변화와 덧없음은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고 좌절스럽고 공허하고 씁쓸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이 된다. 자기 자신의 죽음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견디기 힘든 슬픔을 안겨주며 누군가에게는 이 슬픔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사랑과 우정, 인간관계는 모두 지나가는 것이다. 재산, 성공, 명예는 왔다가 가는 것들이다. 인생에는 좋은 시기와 좋지 않은 시기가 번갈아 도래한다. 건강, 평온함, 자신감과 같은 모든 것은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변화는 계속된다.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런 사실에 눈감아서는 안 된다. 세네카에 따르면 오히려 이러한 덧없음을 인간 존재의 기본 조건으로 보고 수용해야 한다. 자신의 존재의 무상함을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능동적으로, 용감하게 직면하고 수용해야 한다. 그러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 아니라 심지어 환영하게 된다. 우리는 모든 죽음을 삶의 동반자로, 친구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정작 죽음과 덧없음은 우리에게 그리고 행복에 휘두르던 힘을 잃게 된다. 그렇게 되면 좋은 삶을 살기 어렵게 하는 수많은 문제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세네카는 이 관점을 고수했다. 그는 자신이 인생을 극복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또는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세네카가 이 주제를 많이 다루기는 했지만 이는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그는 이 주제를 반복적으로 다루고 연구하고 끊임없이 관점을 검토했다. 그가 남긴 훌륭한 구절과 지혜의 격언이 많아 한 측면만 선택하기는 어렵다. 세네카가 철학을 이론과 실천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듯
그가 다룬 다양한 측면을 먼저 분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정신적인 준비와 이해, 더 관련이 있는 측면과 실제적인 실행, 실천, 내재화에 더 관련이 있는 측면을 나누는 것이다. 죽음이 불러오는 불안과 걱정. 세네카는 죽음과 덧없음이라는 현상이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죽음과 덧없음이 두려움과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했다. 무엇보다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 우리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니 죽음과 덧없음은 어깨에 무거운 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우리는 사람, 사물, 관계에 집착하고 그래서 종종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에 휩싸인다. 두려움, 불안, 걱정은 죽음과 덧없음이 상존한다는 사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죽음의 두려움에 맞서라. 우리를 겁쟁이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니 죽음의 두려움은 그것이 원래는 보호하고자 했던 삶을 오히려 방해하고 망쳐버릴 수 있다. 세네카에 따르면 우리는 죽음과의 관계를 바꿈으로써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하고 대부분의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두려움은 감히 그대의 마음에 침투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대가 죽음을 향한 두려움을 마음에서 몰아냈기 때문이다. 죽음을 준비하고 언젠가는 더 이상 이곳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사물과 관계는 물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잃는 것 역시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의 죽음을 차분히 마주하고 두려움 없이 죽음을 상상하며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이들의 죽음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세상에 작별을 고하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저 일어나는 일이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위로가 찾아들 것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작별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세네카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알고 있었다. 죽음과 덧없음에 대한 생각과 말은 대체로 이론적인 차원에 그친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현상에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한 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자신, 소유물이 언제든 상실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일상의 변화가 그들을 어디로 향하도록 몰고 가는지 망각하고 살아가거나 기존의 생각을 발전시키지 못한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릴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외려 뭔가 한 가지만 상실해도 깜짝 놀라는 형국이라니 우리는 죽음에 대해 필요한 만큼 생각을 기울이지 않으며 현실에서 죽음을 보게 되면 이를 피하려 한다. 인생의 무상함이 그야말로 자연스럽고 일상적이며 정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이들 중 누구도 임종의 침상 위에 누운 친구를 보려 하지 않고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려 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어쩌면 아버지의 죽음마저도 즐거울 것이다. 이들 중 거의 아무도 가족의 시신이 화장될 때까지 그 길을 동행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상실과 죽음이 멀리 떨어져 있고 남의 이야기이지 내 이야기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그에 대해 굳이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삶에서 죽음과 덧없음이 자명하다는 사실에 익숙해질 기회를 좀처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의 가장 소중한 소망과 관련되면 죽음을 애써 못 본 척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그러니 이는 운명의 불공정함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르면 인간은 결코 어느 것에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며 자신에게 무언가를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상실을 겪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죽음과 덧없음에 대해 충분히 깊이 숙고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 두려움, 걱정 등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기 쉽다. 그리고 이는 평안함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네카가 지적했듯 이러한 현상은 의지, 갈망, 집착과 많은 관련이 있다. 죽음과 덧없음을 내면화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그것을 태도에 반영하는 과정이 모두 학습의 과정이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언제든 놓아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평온함과 가벼워진 마음을 얻은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삶이 죽음과 얼마나 깊고도 불가분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 죽음과 덧없음의 현상을 직면할 때 감정과 마음도 변화한다. 불안, 두려움, 걱정은 줄어들고 삶의 기쁨은 증가하는 것이다. 죽음을 훈련하라. 세네카는 죽음에 대해 내면적으로 준비된 상태에 이르러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세네카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언급하면서 에피쿠로스의 유명한 격언인 죽음을 훈련하라를 인용했다. 우리는 죽음과 죽어간다는 것을 생각하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죽음과 덧없음을 향한 평온함이 내면의 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은 사고, 감정, 가치, 행동을 만드는 방식으로 굳어진다. 그러면 불안, 걱정, 좌절로 고통받을 상황에서도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세네카는 에피쿠로스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다. 죽음을 생각하라.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하다. 죽어간다는 것을 배우라는 뜻이다. 이는 자유를 기억하라는 말과도 같다. 죽는다는 것을 배운 사람은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옥죄는 유일한 쇠사슬이 있다면 그것은 생에 대한 사랑이다. 생을 향한 사랑을 단호히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는 압박은 줄여야 한다. 세네카에 따르면 죽음을 훈련하는 것은 그 외에도 우리가 올바른 기준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민감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자신의 유한함과 제한됨을 알고 있는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관철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달성 가능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가능한 것을 달성하는 데 만족할 것이다. 삶에서 올바른 기준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성공적인 삶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죽음에 대한 명상은 세네카에게 근본적이고도 보편적인 성격을 띄었다. 나의 루킬리우스여, 우리 중 누구도 언젠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완전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닌가. 모든 일에서 인생의 짧음과 불확실함을 자주 상기하는 것보다 중용을 지키는 데 더 유익한 것은 없다. 무슨 일을 하든 끝을 생각하라. 이를 볼 때 세네카에 따르면 죽음을 배우는 것은 인생을 배우는 데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니 슬퍼하지 않고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을 갖도록 노력하자. 우리는 삶보다는 죽음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세네카에 대해 공부할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많은 주장 중 하나다. 세네카는 진실을 인상적이고도 기억에 남도록 압축해서 숙고에 대한 호소, 경고,
격려로 다가가 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변화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세네카가 강조하고자 한 진실은 우리가 삶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반면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학습의 부족은 삶에 대한 학습의 부족보다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 죽음을 훈련하라 라는 말을 주기적으로 그러나 올바른 정도로 실천한다면 죽음을 훈련하면서도 우울하거나 침울해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 명랑해지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또한 삶의 기쁨을 앗아가는 두려움, 걱정, 내면의 불안, 과한 슬픔, 고통스러운 집착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철학을 아는 자들은 죽음을 앞두고서도 평온하다.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배우게 되는 사실이다. 죽고 싶지 않은 자는 살고 싶었던 게 아닌 것과 같다. 삶은 죽음이라는 전제를 달고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죽음이 바로 삶의 목적지다. 오랫동안 죽음을 준비해온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점점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하지 못한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이 가까워 올 때 과연 죽음을 진짜로 밟고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얼마나 그럴 수 있을지는 그때가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순간이 어떻게 올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순간을 귀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보내고 그때에 가능한 충만한 마음과 잘 살았다는 만족스러운 느낌을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이전의 시간들이다. 인생을 밝고 평온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싶다면 죽음과 미리 친숙해지고 죽음을 삶의 필수적인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잘 사는 법을 배우려면 잘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세네카의 가르침.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친해짐으로써 죽음과 덧없음에 대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죽음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훈련을 해야 한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인간은 성숙해진다. 죽음은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사랑하는 모든 것, 심지어 자신까지 사라진다는 사실은 기쁨을 느끼는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소유의 진정한 의미. 자기 자신을 소유한 자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 하지만 그런 이가 얼마나 드문지. 성공한 삶과 소유의 관계. 세상과 현실을 잘 다루는 법을 배움으로써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내면을 성장시키며 성숙하고 풍요로워지고 운명의 타격으로부터 저항성을 기르고자 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소유물, 돈, 자산에 대해 어떤 태도를 고수하는지에 달려 있다. 고도로 산업화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에서는 특히나 소유의 정도가 매우 높은 가치를 띠며 많은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최상의 가치로 꼽히곤 하는데 이런 곳에서는 물질에 대한 대처가 평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정신적 문제 및 잘 사는데 발생하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소유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가진 것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며 사람들은 보통 얻기 힘든 것을 가지기를 꿈꾼다. 갈증과 계획을 모두 실현시키기에는 돈이 부족하다. 걱정과 불안은 많은 경우에 재정적인 기대와 소망에 기반한다. 많은 화와 싸움이 물질의 상실 또는 바랐던 소득이 실현되지 않음에서 비롯된다. 질투는 아주 많은 경우에 소유로부터 발생하며 아주 드문 경우에만 내면 또는 정신적 가치로 인해 발생한다. 욕심은 대체로 물질에 대한 탐욕이다.
명예와 공동체 안에서의 지위는 많은 경우에 가진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한 사람의 가치는 많은 사람이 그가 가진 자산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만연하고도 뿌리 깊은 인간에 대한 생각, 평가, 의지에서 발생하는 강박이라니. 이 문제는 옛날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다. 세네카가 살던 시대에도 로마의 특권층과 로마 제국 대도시의 빌라, 궁, 시골 영지의 부, 사치, 화려함, 지나침은 상상 이상의 수준이었다. 낙원과도 같은 이러한 광경을 매일같이 본 사람들에게는 오늘날과 같은 물질적 부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매일같이 매우 부유한 사람들의 엄청난 부, 소유물, 최고의 경영자와 운동선수들의 엄청난 연봉, 성공적인 재벌 가문의 기업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당시에도 한계를 모르는 사치와 죄스러울 정도로 값비싼 것들을 소비하는 무절제함이 모든 사회 계급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욕망, 질투, 소유욕을 촉발했다. 당시 로마의 부유한 사람들은 연회를 열었는데 그중 가장 호화로운 파티에 들어간 비용은 요즘 돈으로 수백만 유로에 달했다. 이들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국에서 온 별미를 신선한 얼음에 담아 즐겼다. 로마 광장은 그 자체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기념비적인 보석이었다. 100만 명 인구가 사는 로마에서 빵은 무료였다. 로마인들은 즐거움을 위해 2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에 모여들었다. 누구든 공개 행사에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었다. 이런 사회가 되면서 물질적 가치, 돈, 재산은 오늘날처럼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항상 존재하는 지배적인 의미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이들은 21세기 현대인이 겪는 것과 동일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꼈다. 그러니 세네카가 소유욕을 인류의 가장 파괴적인 전염병이라고 묘사한 것도 놀랍지 않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소유욕과 작별하라고, 그러면 야망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권고했다. 그의 이러한 말은 그가 살던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사회적, 물질적 성공에 대한 압박으로 힘들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대 인도와 중국의 문헌을 보면 감각적 인상이 욕심을 일깨우기 때문에 감각을 차단하면 비로소 편안한 삶이 시작된다고 한다. 고대 로마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같은 문제가 있다. 오늘날에는 더 심각하다. 글로벌 네트워킹, 미디어와 광고의 만연으로 우리의 감각은 끊임없이 자극에 휩싸인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물질적인 것, 소유, 자산, 부와 빈곤에 대해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소유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세네카는 이에 대해 매우 명확한 입장을 취했다. 소유에 대해서도 스토아 학파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했는데 물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그것을 둘러싼 우리의 생각을 통해 비로소 선하거나 악해진다고 여겼다. 선하거나 나쁘거나 유익하거나 해가 되거나 영양분이 되거나 소모적인 것은 그 물질적 재화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사고, 의지, 평가에 따라 정해진다. 우리의 생각과 그 안에서 내리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가치 판단이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한다. 소유물, 자산, 부 또는 빈곤을 잘 다루는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거나 적게 가졌느냐가 아니라 많이 가짐 또는 적게 가짐에 대해 지닌 내면의 태도다. 이는 삶에서 소유의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달려 있는데 그것은 각자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와
그 안에 있는 다양하고도 서로 다른 욕구들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알 수 있다. 세네카는 우선 소유 그 자체에 아무런 가치도 부여하지 말고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에서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여기라고 강조한다. 비록 많은 사람이 다르게 생각할지라도 말이다. 세네카는 그의 스승인 아탈루스로부터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불을 보이는 대로 볼 것이 아니라 부가 지닌 무의미함과 공허함을 끊임없이 떠올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세네카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불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신께 합당한 자가 없느니라. 무의미하게 본다는 것은 곧 행복과 평안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지, 소유와 불을 악한 것으로 본다거나 그것을 우연이든 애써서든 얻기를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세네카는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불을 깎아내릴 생각이 없다. 다만 그대가 부 때문에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돕고자 할 뿐이다. 그러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 부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내적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부가 언제고 그대에게서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소유물이 많을 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없을 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평안은 부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그저 빌리는 것에 불과하다. 소유한 것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고 여겨야 한다. 세네카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 철학에서 이미 자주 접한 생각을 언급한다. 이 생각은 외부적인 것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바로 우리는 그 외부적인 것들을 빌린 것으로 보는데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외부의 것에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오기도 우리로부터 가기도 하는 것이며 그저 언제 그리고 얼마나 오래 그걸 소유할 수 있는지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마저도 제한적이다. 언제든지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매일같이 우리는 뭔가를 잃어버리고 매일같이 뭔가를 얻는다. 이러한 사물에 오고 가는 성질을 사고 속에 내면화할수록 물질적 가치에 대한 내면의 집착이 옅어지고 보다 자유로워지며 소유물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서 비롯되는 많은 짐이 덜어질 것이다. 세네카는 현자가 소유한 유일한 것은 지혜뿐, 그 밖의 모든 것은 빌린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세네카는 올바른 태도는 곧 생각과 말 속에서 손실과 이득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고 있고 아무것도 얻지 않고 있다. 온전하게 손에 쥐고 있는 유일한 것은 생각과 의지이며 이것만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속해 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연히 주어졌다가도 다시 없어진다. 세네카는 친구인 루킬리우스가 한 두 격언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운명이 그대의 것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이는 그대가 더 잘 표현하였는데 바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은 곧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단 한 번도 그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소유물과 자산에 대한 내면의 집착을 없애기가 또 낡은 사고방식과 평가방식을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수년간, 수십 년간 우리는 소유의 높은 가치를 매기고 그 가치를 키워왔다.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물질적 재화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는 데 기초한다.
매일같이 광고에 셀 수 없이 많은 돈이 투자되고 그 광고는 섬세하고도 다채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욕망을 일깨우고 특정한 상품을 소유해야만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설득하느라 애쓴다. 그렇게 소유의 상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중요해져 간다. 그대는 마치 누군가가 그것의 영원한 소유를 약속이라도 한 듯 행동한다. 그대는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것과 하나가 된다. 그러나 현자는 소위 부에 젖어 있을 때일수록 부가 없을 때의 삶을 더 생각한다. 상황이 잘 흘러갈 때조차도 항상 그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뒤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 자주 생각해야 한다. 세네카의 가르침. 소유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선과 악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생활의 필수적인 것 이상의 소유는 인생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을지언정 행복한 삶의 조건은 되지 못한다. 행복과 불행은 자기의 영혼 안에 있기 때문이다. 현자가 소유한 유일한 것은 지혜뿐이다. 따라서 현자는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 소유에 대한 내면의 집착이 있는 사람은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집착에는 고통이 따른다. 자족하고 자연을 따라 살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조급해지고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겐 삶을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문제를 단순하게 풀어내는 열쇠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철학은 본래 삶 속에 있었고 우리의 일상을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사상보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따뜻한 다정함입니다. 남들에게 베푸는 평범한 선의가 결국 나와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철학이 깊을수록 삶은 단순하다입니다. 결국 삶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을 다정한 마음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운 삶에 가까워집니다. 철학의 깊이만큼 삶은 단순해지고 그 단순함 속에 우리가 찾는 행복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지는 해를 바라보기만 한다고 인생이 달라질까? 한 사람은 노랑을, 다른 사람은 초록을 고른다. 아예 아무것도 집어들지 않는 사람도 있다. 정치는 첨예한 논쟁 주제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사회를 가르치는 것은 정치만이 아니다. 미적인 선호도를 두고도 사회는 의견이 갈린다. 무엇이 더 아름다운가? 노랑이, 초록이, 치마는 전부 다 별로라고. 아름다운 집이 무엇이냐를 두고 싸우다 결혼이 깨진다. 그래도 인간의 삶의 어떤 측면도 아름다움보다 더 화해 잠재력이 크지는 않다. 아름다움은 절대 겉핥기로 그치지 않는다. 아름다움에는 모든 인간에게 열린 윤리적 심층 차원이 있다.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잘생긴 얼굴과 잘 빠진 몸매,
근육질 몸부터 떠올린다. 보기 좋게 그을린 근육질 연예인 수는 성형수술 수요만큼이나 치솟는다. 매력적인 외모의 중요성은 세상이 추할수록 더 커지는 듯하다. 불안이 심해지고 성과와 발전이라는 집단 믿음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매력에 돈을 투자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패자가 되고픈 사람은 없다. 아름다움은 곧 성과다. 그래서 12살만 되어도 코를 세우고 쌍꺼풀을 만들고 싶어한다. 도시의 이미지는 패션이나 미용 인플루언서에 푹 빠져 브랜드 옷을 안 입으면 집 밖을 못 나가는 사람들로 채워진다. 비싼 옷을 살 돈이 항상 주머니에 잔뜩 들어있어서가 아니다. 적절한 패션이 완벽과 젊음을 상징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스타일과 형식을 갖추려는 노력에는 단순히 외적 매력을 갖추려는 의지보다 더 많은 게 담겨 있다. 바로 삶의 모순과 역설에서 우주를 창조하려는 노력이다. 질서 있고 의미 있는 형체를 만들려는 노력이다. 아름다움은 여성 잡지만의 주제가 아니다. 사랑, 자유, 소속감, 행복처럼 인간의 기본 욕구이며 그러기에 흔히 쓰는 뷰티라는 말보다 훨씬 많은 뜻을 담고 있다. 매력적인 사람, 격식 있게 차려진 식탁, 웅장한 산이나 예술작품을 보고는 생각이 멈춘 적이 있다면 아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아름다움이 힘이 센 이유는 그것을 이용해 상대를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아름다움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넘쳐난 우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장미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감각으로 인지되는 곳만 보는 게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 초감각적인 것, 피 안의 그 무엇도 동시에 예감한다. 우리는 나쁜 것과 악한 것이 결코 해칠 수 없는 이상세계를 직관으로 인지한다. 이것이 아름다움의 마법이다. 잘생기고 싶은 바람과 잘 살고 싶은 욕망은 둘이 아니다. 풍성한 머릿결과 납작한 배를 자랑하고 싶고 노화를 멈추고 싶으며 가족에게 건강한 밥을 먹이고 싶은 이유는 결국 따지고 보면 한 가지다. 자기 삶에 형식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무기력하게 상황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살면서 더 많은 의미와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외적인 아름다움은 느린 행복의 보증수표가 아니다. 미용실에 앉아 있으면 잠시 빠른 행복이 찾아오고 물론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기엔 충분한 행복이다. 하지만 코스메틱이라는 말에도 우주가 들어있지 않은가. 세상에 묻은 필링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향한 갈망이 들어있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모든 우주가 미, 선, 진의 합일이라고 보았다. 플라톤은 아름다운 균형과 진리의 깨달음과 결합하지 않는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조화롭게 정돈된 전체, 즉 작은 규격의 우주 복제품일 때만 아름답다.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하나이듯 몸과 영혼과 정신도 하나여야 한다. 아름다움은 올바른 비율을 선택한 결과라는 깨달음은 아름다움을 특정한 수학적 비율에서 도출한 피타고라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람 얼굴, 음악 소리, 사원 건축, 어디서나 균형이 중요하다. 현대의 매력 연구는 피타고라스의 손을 들어준다. 외적 아름다움은 측정 가능하다. 오늘날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과 홍보 전문가들은 플라톤의 편이다. 외적 아름다움은 내적 아름다움, 즉 지성과 개성, 그리고 강인한 성격과 윤리적 태도를 가리킨다고 말이다.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측정할 수 있는 고전적 매력이 신체 다양성이라는 이상과 경쟁하면서 과체중도, 트랜스젠더도, 장애인도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 이후 정신과 영혼의 아름다움은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정을 거머쥐었다. 물론 다양성이라는 이상조차도 시장의 손에 이리저리하게 왜곡되긴 하지만 이런 발전의 흐름은 피상성을 넘어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어쨌든 이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에 관한 질문을 다시 던지고 다른 답을 고민하게 독려한다. 무엇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까?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나의 능력, 나의 호기심과 공감 능력, 삶에 선하고 의미 있는 형식을 부여하려는 매일의 노력. 나는 어떤 사람을 아름답다고 생각할까? 어떤 상황에서도 줏대가 있는 사람, 발의를 살려주는 사람, 거짓보다 진실을 더 좋아하는 사람. 아름다움에 예민해지는 것,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만드는 것은 삶의 기술이다. 평생 계속해 나갈 훈련이며 매일 더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변화 과정이다. 진리를 향한 여정은 자기 몸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온갖 결점과 문제가 있는 그 몸, 영혼과 정신을 담은 그 몸이 당신이다. 당신은 각 부위를 단순히 합친 것 이상의 존재다. 살고 웃고 숨쉬며 세상을 멋진 아이디어와 행동으로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유기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안과 밖의 교차점에 있다. 당신의 안이 밖으로 분출되는 그곳에 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시들지 않는다. 당신이 자신에게서 그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새롭게 길어내기 때문이다. 진정 아름다워지고 싶다면 배워야 한다. 당신의 인생이 성공하느냐, 당신의 인생이 우주가 될 수 있느냐는 배우려는 열망과 만들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 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도무지 아름답지 않다고 가정해 보자. 어깨가 망가져 고생하고 배우자와는 얼굴만 마주치면 싸우는데 집주인이 득달같이 전화해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한다. 당신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을 개인적 다중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하게 조처할 수 있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 당신은 아름다움을 향해 고개를 돌려서 삶의 예술가나 조각가가 될 수 있다. 자기 인생을 예술 작품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이 내 보기에는 도덕적 경험의 중심이요 도덕을 향한 의지의 중심이다. 철학자 미셸 푸코는 고대 그리스식 삶의 기술을 이렇게 요약했다. 요즘식으로 고쳐보면 어느 날 문득 글을 손에 쥐고서 어지러운 카오스를 다듬어 균형 잡힌 형체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비참한 상황을 바꿀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스타일은 바꿀 수 있다. 굳이 미술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 꽃다발을 사서 집에 들어가 배우자를 깜짝 놀라게 하거나 기꺼이 맛있는 저녁을 차려 기쁘게 해주는 것이다. 그것이 아름다움이다. 고통스러운 삶의 작은 부분을 창조적으로 미화하면 삶 전체가 아름다워진다.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을 무기력에서 한 발짝 떼어내 느린 행복을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주기 때문이다.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나의 망각에 있다. 창의적 활동을 해도 좋고 그저 아름다운 대상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좋다. 아름다움에 몰두하면 에고는 모래알 만큼 작아진다. 신비한 초월의 경험에 빠져든다.
예술적이고 창조적 인식만 있다면 밥을 짓고 꽃에 물을 주고 춤을 추고 사진을 찍는 평범한 행동들도 미적 경험이 될 수 있다. 독서와 명상, 그림 그리기도 마찬가지다. 이런 정적인 행동들은 예민한 감각을 갈고 닦아 매력적인 겉모습이 이면의 신비한 깊이만큼 흥미롭지 않음을 알아차리게 해준다. 진정한 아름다움에는 엄청난 화해의 잠재력이 숨어 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당초의 마음에 안 드는 세상과 당신을 이어주는 다리를 건설한다. 연주회나 등산 같은 아름다운 공동의 경험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다. 모두가 취향이 같지는 않아도 언어와 피부색, 종교와 교육, 견해의 경계를 넘어 누구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삶을 예술작품으로 만들고 쉬지 않고 아름다움을 익혀나간다면 아름다움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창조해 나간다면 당신은 매일매일 아름다움의 감각을 갈고 닦을 수 있다. 자신을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지금 당신 삶이 아무리 추하다고 해도 정신과 영혼의 아름다움을 삶으로 불러들인다면 당신 자신은 아름다워질 것이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아름다움을 칭송하려는 욕망은 차츰차츰 윤리적 태도가 되어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 와도 너끈히 헤쳐나가게 할 것이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허나 이것을 소홀히 한다면 아무리 수많은 예술 작품으로 너를 아름답게 꾸미려 해도 너는 어쩔 수 없이 추할 것이다. 지금도 미, 진, 선은 떨어뜨릴 수 없다. 진리의 마법은 가장 평범한 몸짓으로 펼쳐진다. 임종을 앞둔 환자의 침상에 놓인 장미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지는 해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해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듯이 다정이란 서로의 불완전함을 털어놓는 일. 다정은 길모퉁이에 오줌을 갈기는 강아지, 마트로 향하는 발걸음, 남모르게 코파기만큼이나 평범하다. 하지만 평범하다, 일상적이다 라는 말에 가장 위대한 신비가 숨어 있지 않던가. 개는 왜 존재할까? 인간은 왜 존재할까? 인간이 존재한다면 왜 선한 인간만 존재하지 않는 걸까? 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때리고 쏘고 죽이는 인간도 존재하는 걸까? 선하면서도 악한 인간은 왜 존재하는 걸까? 답은 하나다. 우리는 모른다.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변호사, 종교학자, 생물학자 등 전문가들이 모두 정답이라며 온갖 말을 던진다 해도 이들 또한 인간이다. 좋고 나쁜 순간이 있고 그들도 우리처럼 사랑하고 미워하며 남이 안 보면 코를 파기도 한다. 우리가 아는 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살아있음은 알지만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 반드시 죽는다는 건 알지만 삶이 바로 다음 순간 어떤 계획을 품고 있는지는 모른다. 불의와 증오, 폭력과 전쟁이 왜 꼭 있어야 하는지도 이해 못한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며 그런 취급을 받고 싶지도 않고 미워하고 싶지도 미움을 받고 싶지도 않다. 사실 당신은, 아니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바란다. 더 많은 빛, 더 많은 인류애, 더 많은 느린 행복, 더 많은 지극히 평범한 친절을 바란다. 세상은 왜 이렇게 나쁠까? 왜 인류는 오래전에 악을 없애지 못했을까? 왜 삶은 나쁜 짓을 하지 않은 사람을 벌할까? 왜 세상엔 이렇게 모순이 많을까? 누가 무엇이 이 지구를 만들었을까? 우리는 모른다. 그저 어둠이 세상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 뿐이다. 역사상 어떤 강국도 지금껏 평범한 악에 맞설
효과적 대안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선의 평범성도 있다. 정확히 지금 시작되는 부드러운 힘이. 그것은 작은 반경에서 작동하고 1에서 2cm 넓이에서도 이미 효과를 낸다. 다정은 절대 사소하지 않다. 다정은 미소로 시작한다. 한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죄송해요, 실례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한다. 다정은 흔히 여성들이 하는 몸짓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은 잘 웃고 감사 인사를 잘하며 생일을 잊지 않고 챙기고 은퇴한 어른에게 안부 전화를 건다. 하지만 여성만 그런 건 아니다. 다정은 재능이 아니라 인간 능력이다. 전 세계 수많은 남성도 똑같이 행동한다. 심지어 아이들도 길을 걷다. 누군가 말을 걸면 걸음을 멈추고 헤드셋을 벗는다.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공격적이거나 무관심하지 않다. 다정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네는 값진 선물이다. 아량의 가장 평범하고 단순한 형태이며 쪼잔한 계산의 반대말이다. 당신이 내게 미소를 지을 때 좋아하는 나의 반응을 보고 기쁠 테지만 처음부터 그런 나의 반응을 계산한 건 아니다. 나는 당신과 전혀 다를 수 있다. 지금 엄청 슬프거나 화가 났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인지 스트리밍에 붙들려 있을 수도 있다. 안면마비 탓에 아예 웃지 못할 수도 있다. 설사 그렇다 해도 다정은 보람이 있다. 당신과 타인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이다. 그건 절대 사소한 게 아니다. 다정은 호의를 보이는 선이다. 밤이 가면 낮이 오고 어둠이 가면 빛이 오는 건 평범한 일이다.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고 서로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도 평범한 일이다. 하지만 결코 당연한 일은 아니다. 인간은 너무나 달라 서로를 오해하거나 아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타인을 진정으로 뼛속까지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만나고 잠시나마 관계를 맺는다. 상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심지어 위험한 사람이라고 해도 말이다. 이렇듯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는 미국의 철학자 도널드 데이비슨이 주장한 호의의 원칙이 적합하다. 듣는 사람이 반사적으로 상대의 말을 비합리적이고 한심하고 이데올로기적이라고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 상대 입장을 최소한 이해해 보도록 상대에게 최대의 합리성이 있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내 논리로는 너의 주장을 완전히 따를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너의 논리가 어느 정도 합리성을 담고 있다고 가정한다. 사람들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덜 똑똑하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니 조심하자. 지금 여기서 누가 이데올로기적인가, 나인가, 너인가, 당신인가, 우리인가. 물론 호의의 원칙은 정엄명령처럼 완고하지 않다. 상식에서 출발하는 이완 훈련이다. 긴장을 풀고 귀를 쫑긋 세우며 질문을 던지고 또 던지면서 대화의 실마리를 푸는 것이다. 다정은 서둘러 판단하지 않고 가장 진실하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진실을, 적어도 그 일부를 찾는 것이다. 아침에 당신에게 아이가 오늘 학교에 가지 않아야 할 이유를 줄줄이 늘어놓을 때도 호의의 원칙이 필요하다. 다정은 합리적이건 비합리적이건 멍청하건 똑똑하건 선하건 악하건 끊임없이 서로에게로 향하는 세상을 가정하는 일이다. 다정은 억지 친절이 아니다.
다정은 입꼬리를 올리며 적당히 관심 있는 척하는 게 아니다. 단골 술집의 친절한 직원이 당신의 팁을 노리고 웃는다면 그건 진정한 친절이 아니다. 진짜 친절한 직원은 호들갑스럽게 맞이하지 않더라도 당신 이름을 기억하고 당신 테이블에 무엇이 부족한지 늘 살핀다. 억지 웃음 대신 잔잔한 미소로 복잡한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전한다. 우리 모두의 어깨엔 짐이 가득 얹혀 있고 상대의 겉모습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기에 이런 직원들은 손님에게 행복과 소속감을 선사한다. 동료도 지인도 자식도 친구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친절했던 친구는 당신이 힘들 때 연락을 끊는다. 진정으로 다정한 친구는 당신 인생길이 다른 방향으로 접어들었을 때도 변함없이 다가온다. 가끔이지만 늘 새롭게 다시 보고 다시 듣고 다시 이해하자는 새로운 초대장을 손에 들고서 다정은 완벽하지 않다. 성공의 목매는 우리 사회에서 완벽은 방패다. 실패와 불안과 절망을 막아줄 갑옷이다. 완벽하지 못하면 약하다. 다정은 상대에게 자신의 결점과 실수를 털어놓는 일이다. 이번에도 하지 못했어. 알고도 아무 말 못했어. 용기가 안 났어. 왜냐고? 우리는 자동차나 바비 인형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다정은 딴 사람인 척하지 않는다. 자신과 타인에게 신뢰하고 용서하고 내려놓을 기회를 선사한다. 다정함이 흘러넘치면 가쁘던 숨이 가라앉고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강박감은 쓸모없다. 다정은 인간성의 길로 접어드는 통행증이다. 다정하고도 불완전한 환경에서는 패배와 고통과 당황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고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호감은 완벽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다가갈 수 있어야 호감도 느낄 수 있다. 완벽이란 비현실적이며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망상이다. 완벽한 사람은 매일 성공하고 강하며 긍정적이라는 망상 말이다. 다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정은 신뢰를 퍼뜨린다. 방패가 아니라 피난처이다. 여전히 너무도 거슬리는 모든 환경에서 언제든 들어가 쉴 수 있는 이동식 주택이다. 윤리의 작은 집이다. 다정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 다정은 상대를 몰라도 이해하지 못해도 공감 가득한 눈으로 바라본다. 예를 들어 잘 차려입은 한 할머니가 지금 인도를 걷다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넘어진다고 상상해보자. 할머니는 길에 누워있고 장바구니에서 오렌지 2개가 도르르 굴러 나온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1.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라고 물으며 할머니가 일어설 수 있게 부축한다. 2. 그냥 지나간다. 당신 말고도 도와줄 사람은 많고 당신은 지금 시간이 없다. 3. 그냥 지나간다. 할머니 차림새를 보아하니 괜히 도와준다고 부축하면 자존심이 상하실 것 같다. 다정은 언제 적절하고 언제 그렇지 않을까?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 우리는 언제나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 이렇게 물어야 옳다. 나는 지금 어떻게 나의 편견을 떨쳐낼 수 있을까? 평소 당신이 싹수 없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어려움에 부닥친 당신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반면 마음씨가 곱다고 여겼던 여자가 알고 보니 천하의 사기꾼이었다. 지금도 당신은 그 할머니가 옆에서 도와주기를 바라는지 알 수 없다. 어쨌든 그녀에게 필요한 것, 우리 모두 필요로 하고 원하는 건 다정한 공감이다. 그녀의 나의 당신의 성격이나
사회적 신분이 어떻든 그건 상관없다. 물론 공감이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공감은 한계가 없어야 한다. 모든 좋은 순간이 유일하며 값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윤리적 한계를 완전히 허무는 일이야말로 최선일 터이다. 삶의 궁극적 한계는 죽음이다. 무한한 다정이 죽음을 막을 순 없다. 하지만 상황에 무관하고 자발적이며 늘 새롭게 서로를 향해 관계를 맺는 이 무한한 다정은 궁극적 한계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분명 줄여줄 터이다. 삶도 벅찬데 왜 죽음의 의미까지 캐물어야 할까? 내일이라도 당신은 로또에 당첨될 수 있고 한눈에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다. 혹은 트럭에 치일 수도 있다. 거의 모든 일이 가능하다. 삶은 긴장과 스릴의 연속이며 극도로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당신도 죽는다는 사실이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런데 이 명확한 사실이 음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죽음이 엄청난 불확실성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른다. 정말 고약하지 않은가? 앞으로 70년, 30년, 10년을 더 살 거라고 예상할 수는 있지만 그럴 보장은 없다. 삶이 이토록 현실적이면서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이다. 죽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서기 3000년 가상세계를 집이라 여기는 시대가 되면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단어는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무조건 모르는 척 외면하고 싶은 말이다. 죽음이라는 단어에는 금기의 기운이 서려 있기 때문이다. 죽음은 고속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하이테크 일정을 방해한다. 목표와 결말을 향하는 우리 시스템에서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다. 고모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에 참석하라고, 하필이면 지금, 안 그래도 일이 많아서 바빠 죽을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짐을 추가로 짊어지라고. 죽음은 절대 당신의 시간표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 미리 알리고 오건 갑작스럽게 오건, 미친 듯한 속도로 달려오건 아주 천천히 오건 죽음은 그저 오고 싶을 때 온다. 고모 할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제일 친한 친구가 죽을 수도 있다. 부모님이 연로해져 당신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당신이나 가족이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불청객이 당신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를 터이다. 그러고는 당신 마음에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서 도통 떠나지 않는다. 한번 일상으로 불쑥 들어온 죽음은 좀처럼 떠나지 않고 거기 머문다. 일종의 와이파이 신호처럼 쉬지 않고 메시지를 전송한다. 너무도 강렬해서 엄청난 소음마저 파묻어 버릴 그런 거창한 메시지들을 전송한다. 정신 차려. 시간을 아껴. 잘 살아. 네가 다음 차례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 살아. 죽음. 우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닫고 싶어진다. 느려지고 허약해지고 병에 걸리고 결국 죽는다. 이 모두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병원에 맡겨야 할 일이고 합리화로 처리할 일이다. 죽음은 집단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다. 죽음의 동생이라 할 수 있는 잠처럼 외면받는 대상이다. 만족을 모르는 사회는 잠도 노화도 용납하지 않는다. 하루 5시간 30분의 수면은 신분의 상징이지만 8시간 수면은 낙인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우리는 지쳐 머리를 노트북에 찌을 때까지 잠을 줄인다. 다크서클은 보정하면 되고
후드티 하나 걸치면 섹시, 프레쉬, 헬시해 보인다.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우리는 계산서를 마주하게 된다. 수면 부족은 노화를 불러온다. 무릎, 추간판, 관절에 문제가 생겼다고 인정하는 순간 당장 직장에서 잘릴지도 모른다. 병든 몸은 가동을 멈춘다. 능력만 따지는 우리 사회, 젊음에 미친 우리 사회는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완전히 무시한다. 하지만 그 지혜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삶도 죽음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무엇하러 의미를 묻는가? 삶의 의미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왜 굳이 죽음의 의미까지 캐묻는가? 삶은 복잡하다. 당신이 바라는 대로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삶이 고달프다고 멈춰 세우고 중간에 내릴 수는 없다.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시간은 자신과 더불어 견디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유만으로도 이미 삶의 의미가 궁금해진다. 그러나 죽음은 전혀 다른 것 같다. 모두가 죽음을 궁금해하지 않고 최대한 멀리 떠밀어 버리려 한다.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를 거쳐 죽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데 뭐하러 굳이 그것에게 이름을 붙이겠는가? 나는 이런 전제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삶과 죽음을 서로 배척하는 반대 개념으로 여긴다. 인간은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둘 중 하나다.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실제 삶에는 대립 개념이 없다. 삶은 곧 변화다. 아무리 자주 소멸한다 해도 삶은 존재한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다. 오히려 태어나고 죽는 과정이 더 대립적이다. 비슷하게 고통스럽고 또 비슷하게 오래 이어진다. 반면 삶의 성질은 전혀 다르다. 삶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과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잇는 연속체이며 인간과 동물, 식물 각각의 존재를 넘어 영원히 계속된다. 우리는 우주의 작디 작은 먼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삶은 모든 것을 포괄한다. 죽음도 삶의 일부이다. 누군가가 죽는다. 당신이 잘 아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 마음으로도 머리로도 납득할 수 없는 그 사실에 당신은 그제야 저항한다. 그러나 이 순간 당신이 그 문제를 소나기에 넣으려 하지 않는 그 순간 당신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지금까지의 기대와 습관과 확신을 놓아버릴 각오를 하자마자 당신은 다른 눈으로 죽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뀐다. 당신은 허둥대던 발걸음을 멈춘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노력도 멈춘다. 온종일 흘깃대던 시계를 더는 바라보지 않는다. 대신 당신은 마음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죽음이 당신 삶의 깊이와 색깔을 선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당신이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면 말이다. 온 세상이 빨갛다면 빨강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 색을 그 자체로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빨강이 자기만의 특별한 성질을 펼치려면 파랑, 초록, 노랑, 보라 같은 색이 필요하다. 당신 삶도 꼭 그와 같다. 당신이 불멸이라면 어떻게 당신 존재가 특별하다고 여기겠는가? 당신 삶은 상실과 이별로 가득하다. 휴가, 스트레스, 젊음, 그 모두가 유한하다. 당신이 가진 그 무엇도 붙들어 둘 수 없다. 결국 당신은 모든 소유를 떠나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한때 가졌던 것들의 총합이 아니다. 당신은 모든 상실을 끌어다 모은 집합체도 아니다. 한 인간의 죽음은 우주 축구 경기에 준 결승에 불과하다.
결승전은 온 세상이 끝나기 직전에야 시작된다. 그때가 되면 삶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게임은 영원히 끝나게 된다. 준결승전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대결한다. 언뜻 보기에는 과거가 더 강한 팀 같지만 미래가 반격해 계속 공을 낚아챈다. 우주의 축구 경기는 동일한 한 사람에게서 진행된다. 죽어가는 모든 사람은 가장 나이 어린 젊은이이자 가장 나이 많은 늙은이다. 가장 나이가 많은 이유는 실제 나이와 관계없이 그에게는 이제 남은 미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젊은 이유는 그에게는 만사가 시작점에서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저승에서 그의 새 삶이 시작될까? 어쩌면 그렇고 어쩌면 아닐지도 모른다. 전혀 알 수 없는 것, 어두운 것, 너무도 많은 절망과 분노와 슬픔을 불러일으키지만 삶을 가장 환하게 빛나게 만들 힘도 있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지구가 끝나지 않는 동안에는 또 생명체가 태어나고 죽는 동안에는 우주 축구 경기의 준결승은 계속될 것이다. 내가 살았나? 끌려 살았나?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후손을 위해 나는 무엇을 했을까? 결국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 살아있는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적어도 의미 있게 살기 위한 노력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또한 삶의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선이라면, 잘 사는 삶이 느린 행복이라면, 죽음이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과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죽음에도 의미가 있어야 한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그곳, 살아있는 관중에 둘러싸여 과거와 미래가 대결하는 준결승전에서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인다. 그 대답은 바로 사랑이다. 모두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마주하며 같은 인간을 향해 느끼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면 과연 죽음의 의미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호주의 호스피스 간호사인 브로니 웨어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에서 그렇게 묻는다. 당신의 삶은 나의 삶처럼 너무도 더덥다. 앞으로 닥쳐올 우리의 죽음은 명확한 사실이다. 외면하거나 부정해봤자 아무 소득이 없다. 진실에서 도망쳐봤자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분 전환할 거리를 찾아다닐 것이며 영원히 젊어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노인이 다가올 죽음을 외면하면 삶의 방향을 잃게 된다. 노인을 비웃고 멸시하는 젊은이는 세상사를 모르는 철부지다.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는 모두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더불어 이 세상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내가 속수무책인 것이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한다. 죽음이 초인종을 누를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삶이 우리 모두에게 내준 가장 중요한 숙제다. 그 숙제를 열심히 하면 반드시 보람이 있다. 더덥고 유한한 삶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없어도 삶은 계속될 것이며 그러기에 우리는 후손에게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을 것이다. 사랑은 우리가 남길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 과거와 미래, 이전과 이후, 젊음과 늙음을 이어주는 가장 튼튼한 끈이다.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호흡처럼 자연스러워진다면 우리도 언젠가 의미 찾기의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은 존재한다. 그리고 삶은 현재다. 젊은이에게도 중년에게도 노인에게도 그러하다. 모두의 시선이 서로 맞닿는 지점, 뒤를 보는 시선과 앞을 향한 시선이 서로 맞닿는 지점이 현재다.
뒷마당의 나무가 어떤 이에게는 기나긴 추억의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자전거를 세워두거나 친구를 만나기에 완벽한 장소일 수 있다. 그 모든 시선이 한데로 모일 때 비로소 활기찬 현재가 탄생하고 모든 과거와 미래의 가능성이 통합된다. 노인을 향한 청년의 사랑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한 것을 향한 존경에서 나온다. 청년을 향한 노인의 사랑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이자 미래를 향한 욕망을 입증한다. 그들 다음에 올 삶, 자신이 떠난 후에도 계속될 삶을 향하여 자기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남아있는 것들. 인간은 쉬지 않고 변하는 존재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늘 변한다. 하지만 그 깨달음 하나만으로는 자신의 유한성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이 선행의 동기가 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면 아마 당신은 이미 죽음의 의미를 깨달았을 것이다. 물론 아직도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다. 혹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더는 사랑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당신은 책임감 있는 인간이기에 아마 사랑할 힘이 다시 깨어나리라는 믿음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책임이란 사랑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말이다. 책임은 사랑의 중요한 부분이다. 사랑을 그저 아름다운 감정으로 국한하고 낭만적인 사랑이나 모성애를 떠올린다면 당신은 너무 순진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훨씬 뛰어넘는다. 사랑은 쉬지 않고 새로운 에너지를 방출하며 비전 있는 행동을 독려하는 능력이다. 이 지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존재할지는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떠나도 인류는 계속 살아남으리라는 희망만으로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을 떠올리며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빠듯한 시간을 봉사활동에 할애할 윤리적 이유는 충분하다. 마음은 아직 30인데 내년이면 벌써 퇴직이다. 하루아침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 커다란 집에 온종일 혼자 있을 생각을 하니 벌써 머리가 지끈거린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마음은 아직 청춘이건만 아침마다 거울에 비치는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대부분 얼굴과 마음의 불일치에 상심하고 괴로워진다. 당신에게는 굴욕적으로 느껴질지 몰라도 연금책에는 그런 우리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당신이 실제로 얼마나 능력 있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람인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 다행히 당신의 능력에 아직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충분하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밖에는 싼 집을 구하러 다니는 대학생들이 넘쳐난다. 그들에게 당신 집에 남는 방을 적당한 가격에 세놓는 건 어떨까? 완벽한 위닝 게임이 될 것이다.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당신은 텅 빈 집에서 외롭게 지내지 않아도 된다. 당신 집에는 생명과 사랑이 넘쳐 날 것이다. 당신은 미래 세대와 책임감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자신의 전문 지식을 공짜로 나누거나 다른 봉사활동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신은 19살 청춘이지만 죽음이 너무 두렵다. 머지않아 세상은 전염병과 홍수, 태풍 같은 재난들과 맞서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 당신의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다. 그래도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기후재앙이 언제 닥칠지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이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싶다면 사랑하라. 배우자나 친구, 가족만이 아니다. 당신보다 훨씬 일찍 세상을 떠날 이들에게도 사랑과 책임감을 전하자. 양로원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자. 그곳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도 하고 노래도 불러보자. 그들이 들려주는 오래전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당신이 먼저 시간과 관심을 선사하자. 인간에 대한 사랑, 그것이 죽음의 공포를 크게 줄여줄 테니까 말이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위하여.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